나오고 있는 거죠. 자, 필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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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하시고. 뭐? 자, 오늘은 12강 예술과 대중문화윤리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용이 많은 파트는 아니죠. 그래 잘 지냈나요? 인사를 또 안 했네. 여러분도 얼굴이 안 보이니까 뭐 인사를 하거나 안부를 묻는 게 좀 힘들긴 한데 뭐 다들 잘 지내고 있겠죠. 뭐 경기고 있는 애들도 잘 지낼 테고 뭐 전국에 있는 수험생도 잘 지낼 테고 다 잘 지내야죠. 자, 어쨌든 12강까지 벌써 왔습니다. 거의 다 왔으니까 힘을 내도록 하고, 특히 경기고 학생들은 오늘 강의까지 시험범위니까 열심히 듣도록 하고, 특히 오늘 자료 플러스를 얘기하는 것 중에 내가 몇 개는 그냥 스킵을 할 테니까 한번 읽어보라는 거는 굳이 시험에 내지는 않겠죠.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금 말한 대로 12강 예술과 대중문화윤리에 대해 말하는 건데, 크게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야. 뭐냐? 도덕하고 예술하고. 신미주의는 이제 예술에서 말하는 미적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이거든요. 자, 도덕과 예술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는 단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도덕과 예술의 관계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 입장. 도덕이 중요하다는 도덕주의 입장이 있고, 예술은 도덕과 무관하게 예술 그냥 그대로 예술만으로 봐야 한다는 신미주의의 관점이 있습니다. 도덕주의는요, 그래서 관계, 도덕과 예술의 관계를 보면은 예술보다 도덕이 우위에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예술은 도덕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과 달리 신미주의는요, 예술은 도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덕과 무관하다, 같은 말로 도덕과 독립적인 영역이다, 도덕과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 예술은 도덕적인 가치나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미적인 기준, 미적인 가치만으로 평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신미주의의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술의 목적을 보면은 도덕주의는요, 도덕성의 고향이다. 그 예술 작품을 보는 사람의 도덕성이 올라갈 때 그 예술은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신미주의는 이런 도덕 말고 미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예술은 미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고, 이걸 같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예술을 위한 예술을 해야 한다. 예술을 위한 예술. 도덕을 위한 예술이 아니고 예술을 위한 예술을 해야 한다는 게 바로 신미주의의 입장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술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제일 많이 있는 게 오늘날 음악, 영화, 드라마, 소설, 웹툰,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예술 작품이 도덕적인 요소를 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덕적인 요소와는 무관하게 예술적으로만 평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란 말이야. 쌤이 옛날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쌤이 헬스클럽을 다닐 때, 지금은 안 다니니까 이러고 있지만, 헬스클럽을 다닐 때 헬스를 열심히 딱 하고, 헬스를 이제 막 벤치프레스를 10번 하면은 한 1분 쉰단 말이야. 딱 쉴 때 갑자기 이 귓구녕에 딱딱딱 때려박는 비트가 들리는 거야. 뚱뚱 뚜두둥뚱 막 이러면서. 그래서 뭐야 왜 이렇게 좋아, 이래가지고 딱 계속 들었더니 알고 보니 그 노래가 뭐냐면 창모의 메테오야. 메테오.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트를 만들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막 비트에 맞춰가지고 헬스를 막 하고 몸도 막 좋아져가지고 막 멋있고 딱 이렇게 나왔는데, 집에 와서 그 노래를 검색해서 들어봤어. 메테오를 들어보는데 가사가 약간 도덕과는 약간 거리가 좀 있더라. 도덕과는 뭐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 뭐 나는 오늘 성실했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내일 공연 전날인데 비싼 술을 먹고 여자와 뭐 이런 얘기 좀 하겠네. 아무튼 뭐 여자와 뭐 뜨거운 밤도 나누고 그래서 막 어영부영 공연을 딱 나왔는데 수천만 명이 나를 보며 환호하고 있다. 나는 인간인가 외계인인가 막 이런 가사더라고. 그래서 와 뭐지 이거? 당신이 이 좋은 비트에 이런 선정적인 가사밖에 쓸 수가 없나?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 당당히 좋은 비트 쓰면서 이 비트를 만들기 위해 난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왔고 너도 열심히 한다면 내가 이 비트를 만드는 것처럼 정말 너에게 훌륭한 작품을 남길 수 있을 거야. 이런 가사였다면 내가 와 그 노래를 들으면서 도덕성도 올라가고 좋아 나만의 수업을 만들어보자 나만의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보자 이럴 텐데 뭐 술, 뭐 여자, 남자 뭐 이런 것들만 가치가 막 들어있으니까 내가 보면서 조금 따라 부르기가 좀 애매해지더라고요. 이런 거란 말이야. 자, 도덕주의 입장에서는 이 예술 작품이 좀 도덕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고 신미주의 입장은요. 예술과 도덕은 무관하니까 예술적인 측면에서만 평가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가자. 그 다음에 이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도덕주의는 참여 예술론의 입장을 주장한다. 즉, 예술은 사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고 이러한 입장은요 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강조한다. 예술이 사회에 주는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예술은 사회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신미주의 입장에서는 예술은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수하게 예술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면서 예술의 사회적 영향력보다는 뭘 강조하느냐? 예술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강조한다. 예술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참여예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사회에 뭐 어떤 문제가 많아. 사실은 요즘 사회에 이제 청년들이 실업 문제로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고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창모가 메테오라는 노래를 통해서 너네도 할 수 있어. 너네도 열심히 하면 직업도 가질 수 있고 원하는 대학도 갈 수 있어 라고 가사를 써야 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힘든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힘을 북돋아 줘야 한다는 게 바로 참여예술론의 입장인 거고 이거랑 다르게 순수 예술론은 뭐냐면 야 너네 도덕주의식으로 가사를 쓰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힙합 노래 모든 발라드 노래는 가사가 뻔해. 왜?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 힘을 내라, 성실해라 다 이런 걸로 뻔하기 때문에 예술의 어떤 창작성이나 독창성이 떨어지고 뻔하다라는 거야.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도덕적 가치 기준 무시하고 그 예술가들의 어떠한 창의성, 독창성, 자율성 이런 것들을 중시해야 한다라고 보는 입장이 바로 순수 예술론의 주장이다라는 거죠. 참 그래서 이것도 애매해요. 사실 힙합이라는 것도 옛날에는 사회를 풍자하는 노래가 많이 나왔고 미국에서도 흑인들이 랩을 하면서 인종차별에 상당히 반대하는 가사를 담은 랩을 할 때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지를 얻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제 이 랩을 하든 뭐 노래를 하든 드라마를 만들든 과연 이 사회에 주는 영향력을 감안해서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예술가만의 창의성과 독창성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지. 여러분들 그 드라마 봤어요? 내가 진짜 즐겨본 드라마 중에 그게 있었어. 그 예서 나왔던 드라마. 여러분들 고3 드라마 뭐였지? 스카이캐슬 뭐 우리 동네 얘기잖아. 우리 동네 얘기고 뭐 여러분들 그런 얘기인데 그 드라마를 내가 너무 재밌게 보면서 결말이 어떻게 될까 상당히 궁금했는데 그 결말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그 예서가 아니라 어떤 여자애 또 있었지. 2명 여자 고3이 있었잖아. 예서랑 예나인가? 예서랑 어떤 여자 있었는데 그 여자가 죽었어. 한 명 여자가 죽었잖아.
근데 이 여자를 죽인 게 누구냐 막 이런 얘기하면서 결말이 어떻게 나올까 되게 궁금했단 말이에요. 도덕주 입장에서는요, 애들이 애들을 죽인다거나 혹은 뭐 이런 결말은 원치를 않죠. 그냥 알고 보니까 어떤 어른의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애를 죽였다 이런 결말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예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면서 좋은 대학에 갔다 이런 결말이 나왔다라는 거지. 스카이캐슬 같은 드라마가 사회적 영향력을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말에 막 알고 보니까 뭐 예서가 뭐 예나를 죽인 거고 막 이런 막 끔찍한 결말 같은 것들은 우리가 원치 않는다라는 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또 결말이 뻔해. 영화도 맨날 아이언맨이 됐든 배트맨이 됐든 슈퍼맨이 됐든 맨날 우리 영웅들이 이기고, 왜 또 영웅들이 안 이기면 찜찜하고 참. 자, 갑니다. 도덕주의를 주장한 학자는요, 플라톤, 톨스토이, 유교가 대표적이고, 신비주의를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은 와일드하고 스핑건이 있는데, 플라톤 같은 경우는요, 건강한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도덕적인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음악이나 시나 예술 작품이 도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교육할 때요,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작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이고 아름답고 고귀한 작품을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의 도덕성을 올려야 한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플라톤이 보기에 아프리카 TV에 나오는 뭐 철구라든지 뭐 특정 뭐 여자 BJ들의 뭐 어떤 그러한 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영혼이 건강해지지 못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철구님의 방송을 가끔 보는데 솔직히 재밌고 요즘엔 좀 그렇게 막 나가지는 않은 것 같긴 하던데, 어쨌든 조금 선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혼이 건강을 해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요, 그 예술 작품은 감정을 전달하는 것인데, 감정 중에서 최고의 감정은 종교적인 감정이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담고 있는 도덕적인 내용을 예술 작품에 담아서 그러한 감정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봤고, 이분이 그래서 만든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게 그 토이스토리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세 번째, 유교 같은 경우에서는요, 인간의 도덕성을 위해서 시나 음악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봤어요. 시나 음악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본 게 바로 유교 입장이다. 유교 입장이다. 이따가 뭐 유교는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하고요. 그 다음 와일드나 스핑거는 역시 신미주의 입장에서 예술은 예술을 위한 예술일 뿐이면 미적 가치를 중시하고 예술은 도덕과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건 바로 와일드와 스핑건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보고 넘어가자. 자, 사상가에 대해서 이 5명 말고 2명을 좀 따로 볼 건데요, 특징이 있으니까 본다라는 거겠죠. 첫 번째 칸트입니다. 칸트. 미와 선은 형식이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미는 뭐야? 예술이 되겠죠. 선은 도덕이 되겠죠. 자, 예술과 도덕은 형식이 유사하다. 어떤 형식이 유사합니까? 여러분들 예술의 형식은 몰라도 도덕의 형식은 뭐야? 보편성이다라는 거죠. 보편성이라는 거고, 보편주의라는 말인데, 자, 보편적이라는 말은 나의 이기심을 극복한다라는 거야. 이기심. 결국 이기심을 버린 보편적인 의무가 바로 도덕인 것처럼 미도 단순한 주관적인 나의 감정만이 아니고 나의 주관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너와 내가 보편적으로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미적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칸트의 주장입니다. 이런 점에서 미와 선은 보편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보편적인 형식이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유사하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는, 예술은
도덕의 상징이다. 상징적이다. 상징이라는 말은 직접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내용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식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칸트는 상징적 관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보편주의의 측면에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따 지문 한 번 더 볼 거고요. 정약용은요, 악을 통해서, 악이라는 거는 뭐냐? 음악입니다. 음악을 통해서 인격을 수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항상 음악을 내 곁에 둬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약용은 그러했다라는 거고요. 한번 여러분들 그 기출 플러스를 보면서 내용을 심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맨 밑에 보면은 플라톤의 도덕주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추한 것과 나쁜 리듬 그리고 부조화는 나쁜 성품을 담는 반면 그 반대되는 것들은 좋은 성품을 닮았으며 또한 그것을 모방한 것이다. 건강이 좋은 곳에 거주함으로써 건강해지듯 젊은이들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과의 닮음과 친근함 그리고 조화로 이끌리게 된다. 복잡 미묘한 리듬도 온갖 종류의 운율도 추구하지 않고 예절, 바르고 온감의 삶을 나타내는 리듬이 무엇인지 알도록 해야 한다. 예술 작품을 통해서 아이들이 모방을 하기 때문에 또 그 모방을 통해서 영혼의 건강해지거나 건강이 해쳐지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선한 것만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수업할 때에도 최대한 도덕적이지 않은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요. 너무 선정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선정적인 얘기하면은 나도 어른인데 한도 끝도 없이 하지. 근데 안 하고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고 고귀한 예를 많이 들려고 하고, 특히 내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에도 항상 속으로 생각을 하죠. 정말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런 것들 그렇잖아. 내가 막 옷을 벗고 나간다거나 내가 막 욕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뭔가 이슈가 되겠습니까? 이슈가 되겠지. 옷을 벗으면 반대로 이슈가 되겠지. 왜 저래? 왜 저래? 이런 느낌으로. 하지만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최대한 도덕적으로 정제된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자라는 거니까 이런 나는 도덕주의가 반영된 유튜버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그래서 이제 구독이 잘 안 늘어. 구독이 잘 안 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지. 내가 중시하는 가치는 구독자보다 도덕이니까. 하지만 구독은 좀 부탁하고. 그 다음 오른쪽 넘어가서 139쪽 자료 플러스입니다. 구독은 진짜 자유롭게 하세요. 농담으로 하는 얘기니까 구독은 편하게 하세요. 오른쪽에 육아의 도덕주의 읽어볼게요. 하늘은 높고 땅은 낮아 만물이 흩어져 다르게 있으니 얘가 만들어져 행해진다. 흘러심이 없고 합치어 갖게 되는 악이 그에 행성한다. 봄에 만들고 여름에 자라는 것은 인이고 가을에 거두어 겨울에 저장하는 것은 의다. 이는 악에 가깝고 의는 예에 가깝다. 악은 화를 돈독히 하고 예는 분별하여 악으로 하늘에 응하고 예는 땅에 맞추니 예 악이 밝게 갖추어져 천지가 각기 그 일을 얻는다. 야, 특히 여기서 의미가 되는 문장은 많지만 세 줄을 봐봐. 중간쯤에 악은 화를 돈독히 하고 얘는 분별하여 악을에 하늘 응하고라고 하는데, 악은 조화야, 얘는 분별이야. 자, 우리 유교는요 기본적으로 예가 있어. 예 할 때 예절을 통해 여러분들은 뭘 합니까? 분별을 해. 위, 아래, 어른과 아이, 임금과 신하, 남자와 여자, 등등등 분별을 하고요. 각자는 각자에게 맞는 지위나 어떠한 혜택을 준다라는 거지. 분별해, 나눠. 근데 사회가 이렇게 나누기만 하면 화합이 안 되겠죠. 어른과 아이가 평등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어른과 아이를 나눠버리기 때문에 화합이 안 될 수 있는데, 이때 뭘 통해? 악을 통해서 조화, 같은 말로 화합을 추구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만 있으면 사회가 너무 각박하기 때문에 음악을 통해서 조화를 추구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유교의 입장이다. 내가 이거를 정말 느끼는 게 우리나라만큼 화합이 잘 되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 그 월드컵 같은 거 보면은 사실은
단합이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게 우리나라는 위아래를 구분해서 어른과 아이가 있기 때문에 존댓말도 써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구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선생님과 제자 간에도 평등하기보다는 또 어쨌든 상하 관계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많이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통해? 음악을 통해서 정말 하나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지. 월드컵 때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음악은 뭡니까? 자, 다시 끊겼네. 아무튼 짜작짝짝짝 하면 대한민국 이러면서 우리가 화합을 이끌어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악을 통해서 우리가 화합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묵자의 비악을 보면은 악을 비판한다, 악을 반대한다, 음악을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각자 읽어보는데 내용이 뭐냐면 묵자에게 중요한 것은 밥을 먹는 건데 왕이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꽹과리와 거문고와 같은 악기가 필요하고 그러한 악기를 연주하는 백성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왕의 즐거움을 위해서 농기구를 만들어야 될 나무로 악기를 만들고 농사를 질 시간에 음악을 연주하게 하는 것은 백성의 삶을 굶어 죽이는 것이다.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면서 음악에 대해서 반대한 게 바로 묵자이다 라는 겁니다. 묵자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기출 플러스도 뭐 예술가 역할 비교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140페이지 와일드의 신비주의도 이 신비주의 입장이라는 걸 읽어보면 바로 알 겁니다. 넘어가고 그렇지 좀 넘어가야 경기고 애들 시험 범위도 줄어들고 또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미에 대한 칸트의 입장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상징 뭐야? 직접적으로 내용이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식이 유사하다. 어떻게? 보편적이라는 점에서 형식이 유사하다. 그러므로 미는 도덕의 상징이다 라는 거죠. 바로 이 점에서 아름다움은 만족을 주며 다른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감각적 쾌락을 넘어서 순화되고 고양된 고귀함을 느끼며 사람들의 비슷한 준식에 따라서 다른 모든 것들의 가치를 판단한다. 중량. 순수하게 감성적인 동물은 감각적인 즐거움만을 느낄 수 있으며 순수하게 이성적인 존재의 의욕은 선에 해당한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자가 느낄 수 있는 선을 추구할 수 있고 동물이 느낄 수 있는 안락함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미적 즐거움은 동물과 신적 존재 사이의 중간자인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며 감성적인 것으로부터 순수 이성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든다. 야, 마지막 줄에 감성적인 것에서 순수 이성적인 것으로 나아간다고 얘기하는데 자, 보편적인 거는 인간 개개인의 감정이야? 아니면 이성이야? 인간 각각의 개개인의 감정은 보편적 감정이 아니에요. 개인적 감정이지. 자, 이러한 개인적인 감정이 어디로 나아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때 그러한 예술작품은 미적 가치를 지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인 것에서 이성적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이러한 결국 보편성으로 나아가는 게 도덕과 예술의 유사한 형식이다라는 겁니다. 모기가 자꾸 나를 물려고 막 지금 막 열심히 나를 노리고 있는데 나도 만만치 않거든요. 자, 밑에 정약용의 예술관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여기 볼게요. 이거 아까 이거 다 설명했는데 또 해야 되네. 아, 참. 자, 포스트 모던, 현대 예술에 대해서 볼 건데, 현대 예술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의 관점에 들어가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면, 모더니즘 다음이야. 현대 다음이라는 건데, 자, 현대는 뭐야? 이성을 중시했어. 이성을. 인간의 이성을. 누구처럼? 칸트처럼 인간의 이성을 중시해서 그 이성의 근거에서 각종 가치, 질서, 뭐 체계, 구조, 제도 이러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간의 이성은 완벽한 게 아니다. 오류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 이성 때문에 뭐가? 감성이 너무나 억눌러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성이 아니고 우리가 감성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이성을 통해서 만들어왔던 기존 질서의 가치체계를 해체, 일단 부정하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고귀하다고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그전에는 성스럽다고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면서 대체
어떤 게 고급, 어떤 게 저급이야. 대체 어떤 게 성스럽고 어떤 게 속된 거야. 성스럽다라는 말은 종교적으로 신성하다라는 말이고, 속되다는 거는 신성하지 않은 일반 세속적인 현실적인 삶을 사는 건데, 대체 왜 고급의 기준은 누가 만든 것이고 성스러움의 기준은 누가 만든 것이고 왜 그 반대의 것들은 가치가 없다고 여기느냐. 그러한 기준을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우리 감정을 토대로 새로운 사회를, 새로운 가치체계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바로 포스트 모던입니다. 이걸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기본적으로 해체야. 해체. 기존의 것들을 해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해체.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 조선시대의 역사는 사실 누구의 역사야? 왕의 역사야. 조선 왕조실록은 사실 왕의 역사인데 우리는 이 조선의 역사를 왕의 역사로 보면서 그냥 그게 단 줄 알아. 하지만 조선시대에 산 사람들이요, 농민이나 일반 백성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조선의 역사라고 할 때 그냥 왕의 역사만을 조선의 역사라고 하지 말고 일반 백성들의 역사에도 귀를 기울이자. 그래서 그동안 왕의 역사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역사라고 여기는 것을 해체하고 부정하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움직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말하는 거잖아. 왜 예술이 고급스러워야 하는 것이냐, 왜 예술은 성스러워야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면서 뭐가 나와? 팝 아트와 키치 같은 것들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팝, POP지? 이건 뭐야? 파퓰러야. 파퓰러. 일상적인 것들을 예술 작품으로 포함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것들, 뭐 일상적으로 친숙한 것들, 이런 것들을 예술 작품으로 포함시키는 거지. 옛날에는 뭐 고귀한 것들만 그렸다면 이제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예술 작품 보면은 옛날에 이런 거 유행했지. 코카콜라 병 그려가지고 예술 작품으로 표현하는 거. 옛날에는 예술은 고경어기 때문에 뭐 그러한 병적거리 하나 그리는 거는 예술로 보지 않았던 거죠. 뭔가 아름답고 추상적이고 이런 것들을 그리는 거를 우리가 예술이라고 많이 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상생활의 것들을 예술로 표현해보자. 일상생활의 내용을 예술에 담자라는 게 바로 팝 아트라는 거고요. 또 하나 키치는 뭐냐면 모방이야. 모방. 예술작품은 진품이 있잖아요. 진품이. 어떤 화가가 그린 진품이 있는데 그러한 진품을 그냥 모방하는 거야. 모방하는 거. 모나리자 그림도 그냥 모방해서 그냥 다른 사람 집에 걸어주고, 뭐 이중섭의 황소라는 작품도 그냥 다른 사람이 따라 그려가지고 그냥 벽에 걸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방하는 작품을 키치라고 합니다. 키치라고 해서. 그래서 일상적인 것과 모방을 통해서 현대 예술을 어떻게 대중화시키는데 기여했다라는 거죠. 대중화시키는데 기여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현대예술의 특징은요, 예술의 상업화를 확산시킨다라는 거지. 왜? 생각해봐. 이 대중화되면서 옛날에 귀족들에게 100만 원 받는 게 일반인들에게 만 원씩 받아도요, 100명이 넘어 일반인들은 1000명이 되기 때문에 100만 원 받던 게 1000만 원, 1억을 버는 돈이 된단 말이야. 예술이 돈이 돼. 옛날에는 거지였는데 이제는 돈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술의 상업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바로 현대 예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현대 예술의 특징이 된다라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만 더 예술의 상업화의 장단점을 한번 정리해보자. 자, 장점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장점 첫 번째는 대중화요.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던 예술을 일반적인 우리들도 접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장점 뭐냐? 창작 의욕이 상승한다. 왜? 돈이 되니까. 예술을 하면 돈이 되니까 열심히 예술 작품을 만들면서 훌륭한 예술 작품이 많이 탄생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술의 상업화가 주는 단점이 더 중요합니다. 단점이 더 중요한데, 자, 첫 번째 단점 뭐냐? 예술의 자율성의 손이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지금 이 모든 예술 작품이 대중화가 되면서 작가 정신보다 뭘 더 중시한다? 대중성을 중시하는 거야. 다시 말해,
작가가 그리고자 하는 예술 작품이 아니고요. 대중들이 원하는 예술 작품을 그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술가들의 자율성이 훼손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단점은요.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가 경시된다. 그러면 예술을 만들 때 아름답거나 윤리적이거나 하는 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돼? 돈이 되니까 상업적 가치를 중시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악을 만들 때요, 미적인 가치가 있거나 윤리적인 의미가 있거나 하는 것보다 뭘 만들어? 돈이 되는 거를 만든다라는 거죠. 돈이 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예술의 상업화의 큰 단점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중문화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볼 건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술이 대중화됐어. 그게 바로 대중문화예요. 근데 이 대중문화는 좋지.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술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하지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 선정성하고 폭력성이 너무 심해. 왜? 계속 말하잖아. 뭐 때문에? 수익성, 돈 때문에. 돈. 즉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어야 돈이 되기 때문에 예술. 모기가 등을 물었구나. 이 자식이 또 어느 등을 물어가지고 참 대단한 놈들이야 진짜. 어떻게 내가 눈을 앞에 본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자, 이놈들이 아니고, 모기가 아니고, 수익성이 되는 것만 하다 보니까 남들에게 관심을 얻기 위해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것만. 아프리카 TV 보세요. 얼마나 선정적이고,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정말. 응? 맨날 방송하면서 욕하고, 막 노출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지. 두 번째, 자본의 종속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돈이 되잖아, 예술이. 근데 돈이 되니까 자본주의의 힘이 있는 건 뭐야? 역시 또 돈이야. 그래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대중문화를 지배한다, 독점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본종속이야.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는 노래를 들을 때 딱 멜론을 키면 1등이 맨날 뭐야? 맨날 아이돌이야. 맨날 JYP고 맨날 YG고 맨날 SM이야. 뭐 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이게 뭐냐면 어떠한 거대 기획사들이 음반을 내면 무조건 1등이 되고 대중들은 그냥 그 노래만 듣게 돼 있어.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노래를 선택해서 듣는 게 아니고 대형 기획사가 만든 노래를 그냥 획일적으로 듣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자본 종속이다라는 겁니다. 자본에 의해서 어떠한 예술 작품이 획일화되는 이러한 현상을 말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 비판을 강력하게 한 게 독일의 철학자 아도르노입니다. 아도르노는 문화산업이라는 말을 쓰면서 결국 우리 문화가 획일화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때 필요한 건 뭐다? 대중문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대형 소속사가 음악을 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음악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건지 이러한 것들을 비판적으로 판단해보고 우리는 들어야 한다. 영화가 됐든 소설이 됐든 미술이 됐든 만화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말입니다. 아도르노는 사실 그 142쪽에 자료플러스의 내용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는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러분들 재미있게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어요.